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서정국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 관련 주요 이슈들 그리고 공약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거 제도가 현행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가 되면서 또다시 불가피하게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가칭으로 국민의 미래를 만들게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굉장히 깁니다. 네, 소수 정당들과 연합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제 민주당부터 좀 살펴볼 텐데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녹색 정의당이 비례정당 불참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왔고, 또 진보당과는 지역구 의석을 놓고 뭔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뭐 전망부터 좀 해주실까요? 글쎄,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이제 당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과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맞추기 위해서 겨루기 위해서 그냥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편했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거의 취지 자체가 소수 정당들 내지는 다양한 단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위성정당이 아니라 비례정당 준연동형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그 일을 한번 해보자. 네네. 약간 타협점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자초한 것이 그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이해관계라는 게 사실은 의석수 배분 혹은 그 순번, 비례 순번 놓고 아마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런 기형적인 제도가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있나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독일식은 말씀하시는 거죠? 연동이요. 예. 독일에서 이제 원래 논 제도인데, 독일에서요. 독일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국민한테 10%를 받으면 10%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지역구든 뭐 비례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식도 아니고 지금 이게 완전히 섞여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가 돼버린 거죠. 확실하게 연동도 아니고, 그런데서 이제 과거처럼 병립도 아니고, 네.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원래 공약은 이제 연동을 강화해서 이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이래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이제 공약 위반부터 이게 문제가 됐다 이래 보면 돼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것부터가 잘못됐다, 지금 이제 그 지적을 좀 해주신 거긴 한데, 자, 그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죠. 전신이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었는데, 이 공천 문제로 굉장히 심한 내홍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선교 초대 미래한국당 대표가 일명 공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위성정당 만든 것 관련해서 창당부터 뭐 인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좀 보이는데, 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4년 전에 이제 한성교 이분이 이제 거의 뭐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황교안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도중에 원유철 대표를 이제 바꾸고요. 명단도 이제 새로 비례 명단을 그랬죠. 새로 이제 공천한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경험 많은 당뇨 실무 대표로 당 대표로 이제 선임한 거고요. 아마 이제 또 현역이 좀 있어야만 그 비례 순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최한 이제 민주당 다음으로 이제 2번이라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김예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명을 해주면 이제 배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구에 탈락한 의원들이라도 좀 설득해서 이제 숫자는 조금 이렇게 채워줘야만 순번을 받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네.
지난 총선 때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결국 아무리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본가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때쯤에 오히려 내가 나서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조장이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정치의 생리인 것 같고 네, 네. 이번 경우도 사실 이제 총선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조금 더 들려주세요. 국민의 미래 지도부랑 현역 의원 인선 이제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까요? 진짜 현역 의원들 이동이 적다 보면 이 비례정당에서 선거 기호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모든 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물갈이도요. 예. 물갈이도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이게 인위적으로 민주당처럼 예를 들어 이제 반 이재명을 찍어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항상 이제 목표는 이기는 공천이고 예. 그다음에 그 물갈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따라서 물갈이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느낌에는 상당히 그 오히려 텃밭은 영남에서 네. 현역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수한 신인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뭐 자연스럽게 그 위성 정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찍어내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공천하고 있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지만 윤심을 반영한 단수 공천들 이루어졌고 그 지역들이 어찌 보면은 그냥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공천 받는 것 자체가 당선인 지역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김태우 지금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분 못지않게 이 사실상 출마 자격이 없었던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 내부를 놓고 따지면 네. 거기나 해서 이건 매끄럽게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총선 공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정책 그리고 또 노인 정책, 소상공인 정책 등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이제 선거 때마다 사실 등장하는 공약이기도 한데요.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철도 지하화입니다. 지난 1월 9일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아주 집중적으로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그 대통령을 보유한 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그 약속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야당의 공약은 그냥 약속일 뿐이죠. 야당이 정부 살림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회에서 하는 일도 추상적인 법을 만드는 거지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집권 여당의 공약은 귀 기울여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야당의 공약은 약속일 뿐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집권 여당의 공약은 뭐냐? 지하화는 이제 그 현실 가능한 예. 최소한 현실 가능한 이런 데 부분부터 시작하자. 예. 그냥 민주당은 이제 이걸 받아서 우리나라 철도 다 지하화하자. 이거는 사탕발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경기 국민의힘에게 꼭 수원역부터 필요한 지역. 성균관대역 구간.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 예산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 제한된 예산으로 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데가 어딘가?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원 요 지역이라는 거죠. 요 지역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을 한 거고 예. 아마 이제 선거 끝나든 말든 이 부분부터 실천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틀려요. 기존의 정치인은 다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놔주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문법이에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처음 합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아마 이게 수원 지켜보시면 그 구간은 이제 이거 지하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공약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총선에서 이기실 필요 없겠네요. 그냥 뭐 총선은 그냥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양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법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도 집권 여당이지만 총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저는 인과관계가 좀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민주당의 정책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 구간 전체를 전체 철도에 좀 폭넓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경부선이나 호남선과 같은 철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내 도심철도 그리고 GTX라고 하죠. 급행 도시철도까지도 다 일단 후보지로 놓고 전체 구간이 그렇게 되면 한 259km 정도가 되고요. 그 상부에는 뭐 주거 복합이라든가 랜드마크들을 지어서 각 거점 도시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예. 일단 정책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양 당의 이 공약만 들으면 너무 장밋빛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처음도 아닙니다. 과거에 김영삼 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었지만 되지 않았던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SOC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늘 마련이 못 돼서 추진이 안 됐던 건데 그럼 이번에 이 공약을 추진할 만한 예산, 이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는 부분이 우리가 또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게다가 왜냐하면 지난해에 그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났다고 보도가 되었고 또 올해도 역시나 세입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 과연 이 천문학적인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의 안에 하면 이게 문제되는 거죠. 민주당은 뭐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전국 다 지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한테 예산 물어봐야지. 이 다 지하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은 딱 예산 범위 내에서 수원의 일부만 하겠다는 거네. 일부만 하는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법도 통과됐고 예산 요거만 수원만 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 거예요. 민주당 안에 비하면. 따라서 이 예산은 민주당이 그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그 수원만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는. 그럼 법까지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내놓은 것도 서울 영등포 용산 지역이 있고 수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돈으로 따지면요. 사실 지방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굳이 그렇게 이제 어떤 양쪽의 입장을 놓고 본다라면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세수 46조가 덜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법인세 전망은 더 낮습니다. 네. 게다가 뭐 법인세만 낮춘 게 아니라 뭐 금융소득세를 비롯해서 돈이 많이 거칠 속에 있는 쪽의 세금은 다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자유경쟁을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앞으로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지원책, 각종 지원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져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예산도 예산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이 결국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채질할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쨌든 철도 이용객 규모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 공약의 허점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뭐 사업을 지방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안 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데부터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지방도 하고 이래야죠. 이걸 가지고 이게 무조건 수도권 쏠림 때문이니까 하지 말자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안이. 따라서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일단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양쪽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철도 지하화 공약 자체가. 공약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건 맞는데 수십 년 전에는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토의 이용 가능성 자체가 높았고요. 거기에서 뭐 철도를 부설을 하건 지하화를 하건 그 가운데 공사를 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당장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했었는데 그때 못했었고 지금 뭐 이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만 지금 먼저 시작을 한다. 수도권에 이용객이 왜 많겠습니까? 지방에서도 수도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KTX 같은 고속철도를 놓고 보니 막상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만 더 활성화됐잖아요. 그 와중에 지하화도 수도권만 시키면 지방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지방은 오히려 이 철도로 인해서 이게 왜 이렇게 양쪽이 나뉘어서 불편함이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오래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경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뻗어나갈 어떻게 보면 확장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양쪽의 정책이 둘 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납득지가 않습니다. 네, 약간 총선용. 네. 또 총선용 공약이다 이렇게 또 보신 측면이고요. 근데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철도 지하화를 하게 되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철도 운행을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 찾는 지방 시민들, 경기도민들 뭐 정말 혼란이 엄청날 거라는 예상이 드는 것과 더불어서 또 임시로 이제 선로를 조정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현실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는 예. 거고 그래서 굳이 추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259km라고는 민주당이 보고 있는 그 전체 철도 구간 중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넓게 놓고 봤었을 때 그나마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굳이 따져서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예. 거죠. 지금 수도권에 어디를 어떻게 파서 지하화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땅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건축이나 토목 기술이요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나 이제 그 건물들도요 다 생활하면서도 바로 리모델링식으로 이렇게 새 건물처럼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그 철도 운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지하 공사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할 영역이지. 네. 우리 패널들이 그까지 다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게 믿고 그냥 예. 전문가들한테 맡겨보면 토목이나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실제 일본도 이게 운행하면서 공사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건 믿고 맡기면 돼요. 자, 과연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 때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유권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야의 소위 실버 공약들 이번에는 그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집에 어르신 모시는 계시는 집안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13만 원,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으로는 40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월급 400만 원을 못 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기왕에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고령을 보내게 지금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 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걸 일단 단기적인 어떤 지원책으로 내놨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흔히 이제 경로당이라고 요즘에는 경로당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만 예, 어쨌든 예. 주 5일가량은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자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국민의힘도 이제 뭐 간병비 급여나 그다음에 점심 제공 이거는 뭐 비슷한 게 비슷하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그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제 그 생산적인 이런 복지다 보니까 이제 그 주로 일자리 어르신들은 이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복지면서도 또 생산에도 도움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노인 일자리를 뭐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0%까지 늘려보자. 이런 이제 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실버타운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예. 고령화 되다 보면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실버타운 공급도 늘려보자.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총론으로는 크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어느 기사에는 그 제목이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여야가 뭐 앞다투어서 5일 제공하겠다 하면 7일 제공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 간병비 문제가 가장 그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간병비 급여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이거는 비용이 이제 늘어나더라도 워낙에 모든 국민이 다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계신 우리 패널이나 뭐 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다 겪을 수 있는 예. 누구나에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사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명한테 완전히 파산해라 간병비 부담해서 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제 국가나 사회 전체가 물론 이제 국가보험급여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개인 사보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좀 리스크를 분산하는 예. 이런 데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면 좀 일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험료를 좀 더 납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게 관철돼야 될 이런 정책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떠받들어야 될 어떻게 보면 피부양해야 될 인구가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간병인 제도를 뒷받침하는 건 정말 무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공약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은 요양병원의 간병인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직종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있는데 이건 사회 국가 시스템 안으로 바꿔서 고령 시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고 어떻게 인간다운 임종을 맞을 수 있을지를 국가가 연구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은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실험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맙게도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왜 그쪽은 쳐다볼 생각을 못하고 이 땜빵식의 어떤 구상들만 하는지 네. 좀 정치권에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이걸 단기적으로 좀 예. 단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따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 노인 무료 점심 이야기도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60대, 70대는 사실 어르신 혹은 고령이라 하기도 민망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0, 70대는 80대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가기를 꺼려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노년층이 선호하는 어떤 여가 분위기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로당에 무료 점심 제공하는 거 뭐 5일이든 7일이든 이게 꼭 필요하냐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요. 예. 학생들한테는 이제 무료 저는 뭐 점심 제공이 필요하다 봐요. 부모의 여러 부담이나 학생들은. 근데 그 경로당은 이게 반드시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굳이 이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필요한지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예, 예. 그 지금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들도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게 이용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고령 인구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각각이 따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방안을 찾는 편이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경로당을 이용해서 공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네. 문제는 거기는 60, 70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갑니다. 예. 그럼 뭐 일부 어떤 리포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그나마 몸이 조금 나으신 편인 80대 중반 정도가 거기서는 가장 막내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불편한데 이렇게 설거지하고 식사 배급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60, 70대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어르신들 더 뭐 80대,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생산 인구들 젊은 층은 거의 뭐 줄어들다시피 하고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남아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살필 수 있는 쪽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네. 공약을 만들고 또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또 하나의 공약은 이제 높은 이자율 때문에 굉장히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공약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영세소상공인 같은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대출,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대환대출 하는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정책자금 자체를 한 2배가량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라든가 오늘의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보면서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존 정부에서 많이 예산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늘려서 이거는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도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게
전부 지금 뭐 대형 어떤 마트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그 소비 계층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거거든요. 그 발행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그 폐업을 하고 다시 재개하는 데 필요한 게 그 정리하는 것 자체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뭐 250만 원, 1000만 원 가량으로 늘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대출이 많고 부채가요. 그게 이제 고금리가 많아요. 결국 이제 그 금리를 좀 이게 부담을 줄여주보자. 예. 이런 이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상당히 5% 넘는 고금리일 때는 뭐 한 2%까지 인하한다든지 예. 이런 이제 정책금융 저금리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도록 예. 이런 이제 그 지원을 해보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은행들에게는 또 역으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예.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금융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산업이 살 수 없긴 하지만 또 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누가 그럼 거기에 돈을 맡기고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무리가 어느 정도 가지 않는 선에서 완충점을 찾는 게 결국은 좀 정치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소수 정당들의 공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뭐 일찌감치 저희도 한번 다루었던 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이 아주 논쟁적인 이슈를 내놨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도 병역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예. 뭐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 최근에 뭐 현장에서 여성 특히 경찰이나 이런 인력들의 현장 대응이 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비난하는 일부 목소리들이 있었죠. 그냥 그거를 끄집어내서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 이외에 큰 가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병영도 여성들에게 개방이 돼 있고 필요해서 개방하는 부분과 예. 여기도 뭐 힘을 못 쓰는 거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써야 돼.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놔야 될까요? 저는 별로 꼭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이대남표 의식한 좀 젠더 갈라치기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허경영 공약까지 다 다루야 됩니까? 똑같은 허경영 공약 공약 아니고 이준석 공약입니다. 이준석 대표 의석이나 허경영 지지율에 뭐 차이 납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어차피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당에 황당한 공약까지 다 다룰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성 병역 의무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나온 것이 이혼 징벌적 위자료 도입 공약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정도 되면 사실상 혼인 파탄이 된 걸로 보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혼인의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신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의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보다 변호사 두 분께서 설명하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공약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뭐 흔히 이런 표현 우리 속담이 있죠. 먹긴 놈이 성내냐. 예.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성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택하고 있는 유책주의인데 예. 이거는 사실 바꾸려면 그냥 민법에는 가족법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정책 공약으로 내놓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 거기에 더해서 그보다 의미가 있는 건 위자료를 굉장히 크게 책정을 해서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주도록 하겠다. 네네. 갑자기 앞서서 이제 여성분들도 군대 가도록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고 보니까 여성표도 그러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성분들에게 나온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여성분들한테 깎인 표는 이걸로 좀 만회를 해야겠다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예. 해석이 안 됩니다. 아예 다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유책 배우자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예. 여성도 바람 피우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위자료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은요, 요즘 통상대로 5대5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공약대로 하면 최소한 분할을 해가지고 5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위자료로 50%까지 가져가면 100% 돼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공약입니까? 이게 다룰 만한 가치도 없다 봐요. 이런 게 포퓰리즘 공약이죠. 예, 너무나 명백한 그 선거 앞둔 포퓰리즘 공약이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녹색 정의당의 그 공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 줄기로는 탈핵 그리고 탈석탄 정책을 제시한 건데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해서 탈핵과 탈화석 연료를 이루겠다. 2030년까지는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현 정부는 이와 반대로 탈원전 재검토하겠다. 또 원자력 발전도 연장 가동하겠다. 뭐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탈핵, 탈석탄 정책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녹색정의당에서 나와야 될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사실은 지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도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인 거거든요. IT 기업들 있죠. 세계적인 IT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상품 판매, 서비스 공급을 못하는 쪽으로 그렇더라고요. 세계적인 법안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게 IT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열을 예.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세계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뭐 원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수출을 못 해요. 네. 산업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국경 넘을 때마다 세금 내야 돼요. 아예 저 나라에서 만든 저 나라의 공장도 우리는 못 짓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부 여야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이게 정도죠. 소수 정당에서 예. 나왔다는 게 저는 이상해요, 예, 예. 오히려.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왜 원전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독일도요, 신재생이 많은 독일도 이게 원전 도입 논의가 많아요. 그만큼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고 전기도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우리 그 태양광 한다고 전국도 파헤치놨는데 그게 밤에 태양이 뜹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바람이 불어 풍력을 합니까? 조수간만에 조력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게 조금 이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풍차가 낭만대로 몇 개 돌리는 거지. 그걸로 이게 어떻게 전기 다 만들어요? 앞으로 이게 차도 전기차, 모든 게 전기로 가는 시대입니다. 결국 이제 원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도 하고, 우리도 이게 원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녹색정의당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만한 그런 공약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공약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방의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 경제와 의료, 교육 등 기본권에서의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방대 무상교육, 또 지역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원 설립,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 공약대로만 된다면 사실 그 지방 소멸이나 지방 소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늦었다라고 보여요. 오죽했으면 이 제목 자체가 지방 소멸 대응이 됐겠어요.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권에서 그냥 기존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중앙정치를 강화하는 데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지역 자체의 어떤 힘을 못 실어주게 됐었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방 중앙에서 내려다주는 어떤 돈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림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예. 지방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활로를 못 찾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본다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예, 박사님. 그 공약 자체는 이제 뭐 아주 이상적이고 예. 뭐 문제될 건 없다 봐요. 근데 지금 녹색 정의당이 그 민주당하고 이제 그 비례 연합을 거기 이제 그 논의에도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독자로 가는데 3%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방 소멸 걱정할 게 아니고 녹색 정의당이 소멸 먼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현실에 맞는 공약을 내놔야 돼요. 아까 예. 에너지 정책도 네네. 이상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정치라는 거는 한 발을 현실에 딛고
한 발을 앞장 나가는 거예요. 두 발 다 이렇게 떼가지고 이상으로 가는 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공약은 굉장히 훌륭하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필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공약도 있어서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후 공약입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나와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후위기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진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에서 전국 17개 시도 1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전체 유권자 중에 33.5%가 기후위기 이슈에 관심도가 아주 높게 나왔고 기후위기 의제에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유권자의 3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후위기 유권자가 33.5%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공약이 좀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고도성장 부분이 있었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정치권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노력 이외에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찾는 것들 그리고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기성 정치로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어떤 시민단체의 일정 숫자가 이상이 된 어떤 단체라고 한다면 그게 꼭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선거라는 것을 갖추지 않더라도 각종 정당의 당연직 최고위원처럼 반영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야 꼭 소수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정치가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30%가량의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때가 이제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저도 근데 이 부분은 거대 양당 정당이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 공약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은 이제 우리나라가 생존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거는 이제 지구가 이제 생존하느냐 마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세계 선진국입니다. 주도하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좀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공약이 잘 안 보입니다. 거대 양당이. 왜? 당장의 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겸허하게 많이 수용해서 공약을 조금 더 강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관심도에 비해서 정치권 움직임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기후 관련 공약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시민단체에서는 67개 단체가 모인 주거시민단체를 포함한 총선 주거권 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거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반지하 참사 그리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떤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집값 부양하겠다 이런 정책들만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주거 관련 정책이 이번 그 뭐 거대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까지 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시민단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맞는 게 지금 정부에서 분이 그냥 부동산 정책 어렵지만 집값이라고 얘기를 예. 하자면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허용하겠다, 쉽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각 지역을 돌면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하던 무렵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그냥 공간이 부족해서 집이 없어서라기보다 정책 자체가 진짜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가족의 어떤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30%가 넘어요. 근데 집의 구성이라고 하는 건 80년대 이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소위 아파트 4인 아니면 가족. 예, 네. 뭐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는 어떤 계층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노력과 연구가 공약에도 담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또 보면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그것을 민주당이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대를 해오던 건데 총선 앞두고 지금 다시 투기를 주장하는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주거 문제는 뭐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 주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너무 가진 사람 위주로 이게 정책이 된 건 사실이고요.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거 불평등 시민단체 요구도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귀담아서 예. 많이 이게 색이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주거권은 외면이 되고 또 투기를 주장하는 정치를 심판하자 이 목소리가 얼마만큼 크게 이 정당들에게 들려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뭐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모든 공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의 재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과연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사실 유권자들은 이 공약집을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선거 때 봤던 공약이 그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 있는 공약들을 우리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예. 그런 원인이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력 수준이 많이 성장한 사회예요. 저는 이거는 뭐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뭐 이만큼 갖출 만큼 갖췄기 때문에 집에 뭐 텔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다 차도 있고 하면 또 새로운 거 뭐 사겠습니다.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양쪽 다 서로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의 공약만 놓고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 대신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양당제가 되다 보니까 다수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만 공약들이 몰리는 겁니다. 큰 어떻게 보면 각 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세력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게 좀 부족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공약이라는 게 그 빌공짜인데 공약처럼 예. 뭐 실천이 못된 건 그거는 이제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아주 우리가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종부세가 현실적으로 완화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공약이 바뀌면 내 삶도 바뀝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너무 이게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해도 안 된다. 이번에 특히 그 집권 여당의 공약은 실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은요 좀 믿으셔야 될 겁니다. 기존의 정치 공약은 좀 틀리다. 예. 이렇게 보시고 아마 이제 본인 삶이 바뀌고 있다. 실제 의사들 정원도 공약들 하잖아요. 정원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뀝니다. 병원도. 그리고 아까처럼 종부세나 모든 세제 감면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아마 이제 그 좀 믿고 지켜보면 될 거예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굉장히 확언을 하셔서 이 정부가 네. 이 정부는 다르다는 공약도 늘 듣던 공약인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오늘은 선거 앞두고 저희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각종 공약들도 살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